안녕하세요. 저는 삼일회계법인의 김주덕 파트너라고 합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아웃바운드 텍스 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알려드린 바와 같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 개혁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86년에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에 상당히 큰 세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후로 31년 후인 트럼프 정부 2017년 말에 상당히 큰 감세 정책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지금 오늘 시점인 4년 후인 오늘 다시 한번 증세를 일부 반영할 세제 개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오혁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오 변호사님께서는 미국 변호사님이시고 미국의 워싱턴 오피스인 딜로이트 워싱턴 오피스에서 국제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시다가 2014년에 광장으로 이직하셔서 지금까지 줄곧 국제 전문 조세 변호사로 근무 중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서 바이든 행정부 세제 개편의 전반을 맡게 된 법무법인 광장의 오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한 8년 정도 국제조세 업무를 했고요. 광장에 조인하여서는 해외 투자와 관련된 조세 자문, 스트럭처링하고 플래닝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과거 한 5년간 해외 투자가 이제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경험과 이제 실제 사례들을 좀 잘 녹여서 의미 있는 세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 전반적인 오버뷰는 현재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의 프로포저를 바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이게 법안으로 발의 중이고 또 이제 아직 하우스 플로어에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세세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그 큰 틀 안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 변화 추이를 보면서 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파트너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안에 비해 이번 세제 개편은 좀 색깔이 다소 옅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아웃바운드 측면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 측면에서는 다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누진세 제도로 넘어갔고 이제 아웃바운드 하시면은 많이 볼 수 있으시는 이제 포트폴리오 인트레스트 exemption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과거 163J로 시작되는 이자 송금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제한분이 이제 생기면서 이 민주당 세수 증대를 위한 어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많은 송금의 제한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로 넘어오면 역시 또 예전 최고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양도 차익 부분에도 세율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증여 상속으로 이제 오면은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뭐 저희 아웃바운드랑 관련돼서 크게 다룰 부분이 아니니까 잠깐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트럼프 세제 개혁에서는 현재 그 유니파이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 면세가 되는 세율 구간이 이 2021년 현재 11.7밀리언이에요. 그래서 부부 합산을 하면 23.4밀리언이라서 대충 1,200원으로 계산을 해도 한 280억 정도 이 면세 구간이 주어지는데 상속하고 증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 그린북에 보면은 이거를 1인당 3.5밀리언으로 낮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밀리언이면 부부 합산으로 해서도 7밀리언이니까 8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200억의 갭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게 너무나 큰 갭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네트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 내고가 있을 건지는 좀 잘 봐야 되겠고 지금 미국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법 개정 전에 아무래도 그 고소득자나 자산가분들은 이 부의 이전을 좀 더 이 유니파이드 텍스 크레딧을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고 만약에 이 바이든 행정부 세제 개편안 대로 가게 되면 이 70억, 80억 이상 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상속 증여세가 40%였다라고 치면 이거에 또 45%로 올리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ass-through business taxes로 가면은 과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미국 내 창업, 고용 창출, 그리고 뭐 해외 사업에 대한 그 earnings를 가져오는 거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파트너십 단계에서 어떤 디덕션에 대한 텍스 브레이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제 이번 세제 개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과거 투자 소득에만 추가적으로 과세됐던 뭐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 특정 파트너십 인컴 사업 소득에도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세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다시 이제 법인세 쪽을 이제 다시 보면 현행 21% 단일세율에서 누진세율로 바뀌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구간에 대한 세율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법인세가 최고 세율 구간, 최고 소득 구간에서 39%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5 million, over 5 million에 26.5%니까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국내 법인세율하고 비교하면 저희 최고 과세 부분이 25% 과세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DRD 부분이 완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DRD를 트럼프 세제 개혁 이전에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임플리케이션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 법인주주들이 내국 법인에 대해서 배당받은 것에 대해서 그 오너십에 따라 차등을 하면서 그 과표에서 이제 빼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때 territorial basis로 가면서 그 participation exemption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손본 것이 이 DRD 규정인데 이제 해외 배당에 대해서 전부 다 DRD로 과세해서 빼주고 그리고 외국 납부세 공제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 배당에 대해서 과표해서 빼주기 때문에 간접 외국 납부세 공제를 막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국제조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이번 규정은 사실 국외 포션이 아니고 그 자국 회사들 배당과 관련해서 오너십 레이쇼를 좀 더 낮추면서 공제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exemption 이 아웃바운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PI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전에 크게 미국 투자의 이제 수동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은 FDAP 인컴으로 원천 징수 30% 당하고 또 이제 조세 조약 제한 세율이 들어가면 원천세를 내는 것으로 이제 납부 텍스
납세 의무가 완료되는 것이고 어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한 그런 사업 활동, 소위 말하는 ECI 인컴이 생기는 경우에는 넷 베이시스로 텍스 리턴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PI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P 인컴 중에 원천세를 이제 면제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본 수출국 측면에서 보면 이 현지에서 텍스 리키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PI 제도를 이용해서 채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은행이어서는 안 되고 그 어레인지먼트가 registered form이어서는 폼을 따라가야 되고 당연히 뭐 보너파이드 론이어야 되고 이자가 contingent interest가 됐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렌더가 10% 이상 차주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조항이 있는데 이제 그 조항이 예전에는 voting 관련해서 10%였다고 하면 이제 그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클래스에 voting 없는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value 1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 PI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추후 이제 앞으로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추가적인 듀 딜리전스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자 송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예전 케이스들하고 같이 보면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1.5대 1 레이쇼를 오랫동안 이제 고수를 해왔고 그 non-cash 아이템을 제외한 earning들에서 50% 넘는 상황 수준에서 이 disqualified interest를 이제 이것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과소자본세제를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했었었는데 국내 부분하고 이제 가장 다른 점이 국내는 이 disqualified interest를 소득 처분을 배당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미국에서는 일정 제한을 두고 이거를 carry forward 해주는 게 이제 가장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뱁스가 나오고 이제 뭐 30% EBITDA 룰이 적용되면서 이 earning stripping 룰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은 현재 EBITDA 30%가 넘는 관계회사 론이 아니고 그냥 전체 이자 비용을 그 하는 식으로 계산식이 이제 바뀌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성원 단위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파트너십 레벨에서 텍스 브레이크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지금 차원에서 이런 법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carried 저 지금 시간 괜찮아요. carried interest 이것은 이제 long term capital gains tax rate 이 뒤에 이제 individual income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원래는 3년 동안 이제 이게 carry를 갖고 있어야지 그 더 유리한 그 양도차익 세율로 이제 이것이 되는 건데 실제 이번에 5년 또는 7년으로 이 홀딩 피리어드를 바꾼다고 해서 이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사실 프라이빗 에쿼리 펌들이 이 양도 차익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세넷 플로어까지 올라가서 5년, 7년 이 홀딩 피리어드로 바뀔지 또 보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부분은 조금 좀 더 이제 속도를 내서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탑 레이트가 37%였는데 다시 예전 39.6%로 올라가서 브래킷가 바뀌었고 최고 세율 구간이 50만 불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싱글 파일러의 경우에 40만 불로 내려갔고 그리고 롱텀 캐피탈 게인스 텍스가 최고 소득 구간에서 20%에서 25%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추가로 그 고소득자 그리고 자산가들에 대한 뭐 부유세 그리고 이 3.8%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또 그 적용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해서 그 개인들의 그 텍스 좀 그 고소득자들의 텍스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변호사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저한세의 변화와 관련해서 민우기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민우기 파트너님은 삼정 KPMG 소속이시고 그간 한 15년 정도 동안 계속 줄곧 국제조세 분야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민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김주덕 파트너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정 KPMG 조세본부에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무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민우기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바이든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최저한세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선 세션에서 오 변호사님께서 바이든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말씀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해당 개정안이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정부 단계에서 협의하면서 상당히 세세한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부분도 주로 그 올해 5년 그 그린북에서 제시된 세법 개정안 중에 최저한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걸쳐서 어떤 방향으로 확정될지는 올해 말 또는 늦어도 한 내년 초까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한세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상 납부할 세액은 이제 과세소득에서 각종 비용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R&D 텍스 공제 그리고 그 외 기타 세액 공제와 감면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조세 정책 목적상 세금을 일부 경감 면제하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일정 금액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미국도 2017년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라는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Tax Cut and Job Act라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미국 기업의 세금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제 Book Tentative Minimum Tax라는 짧게 줄여서 BTMT라는 장부 최저한세를 재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BTMT에 따르면 장부 이익의 15%에서 회계 결손금과 R&D 텍스 크레딧을 비롯한 특정 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최저한세로 정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그 연방법인세를 곱한 납부할 세액이 이제 각종 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최저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최저한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미국 재무부에서 그린북이라고 불리우는 2022년 재정 수입에 대한 일반 설명 자료를 발표했고요. 이 발표 자료에서 최저한세 재도입에 대해 배경으로 설명한 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Made in America Tax Plan이라는 그 세제 개혁을 통해서 인프라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교육 복지 분야의 증대를 위해서 약 10년간 3.6조 달러 원화 기준으로 4천조에 달하는 막대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조사에 따르면 회계이익이 20억 달러 이상인 미국 회사 120여 개사 중에 상당한 회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환급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고요. 최저한세가 재도입된다고 하면 이 중에 약 45개사 정도가 최저한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한세 재도입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바이든 정부는 약 1,480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 약 173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조달된 추가 세입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증세 부분, 각종 그 행정 분야의 확대 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BTMT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회계이익이 20억 달러 이상인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내걸었던 조세 공약에서는 당초 회계이익 1억 달러 이상 기준이었는데 이제 연방법인세율 인상과 병행될 경우에 미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너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이 되는 회계이익의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반 기업 회계 기준 US GAAP 또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 IFRS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Adjusted Net Book Income 이 셋 중에 하나로 정해질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미국 기업회계 기준의 회계이익에서 일정 조정 항목을 둔 금액으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정해질 것 같은데 이 정해지는 범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텍스 크레딧, 클린 에너지 텍스 크레딧, 포린 텍스 크레딧 등 일정한 일반 코퍼레이트 텍스 크레딧과 회계상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을 둔 이유도 세부담의 인상의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한세 재도입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불리는 가속 감가상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기업은 미국 내 새로 투자하는 설비에 대해서 최대 100%까지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세무상 과세 시기를 상당 기간 이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한세가 도입되게 되면 해당 제도 보너스 디프레이션을 활용하는 실익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저한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이제 최저한세 적용 목적상 공제할 수 있는 R&D 비용이나 아니면 클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높아질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이미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투자 부분의 민간
지출과 투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다수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최저한세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지주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이 미국 지주회사 단계에서 최저한세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수의 자회사를 해외 본사가 직접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특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새벽 가정안 중에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제도익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이미 일정 항목에 대해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세제 개편안에서 최저한세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 파트너님. 그 상세한 최저한세 관련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리스트로 홍욱선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홍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KPMG 뉴욕 오피스에서 프랙티스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 삼정 KPMG,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의 법무팀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율촌에서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정세법을 통해서 발표한 뭐 FDII, 비트, 길티 이런 조항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관련 국제조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김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 앞서 발표하신 두 분께서 전반적인 그 오버뷰를 다 주셨고, 저는 표로 만들어서 조금 더 현재 그 기존 트럼프 세제와 그 다음에 바이든 세제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비교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뭐 일단 이 두 정부가 뭐 성향이나 뭐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뭐 기후나 기후 환경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바이든 세제 개혁안 이걸 읽고 그린북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재정위원회 의장인 뭐 란 와이든의 프로포즈를 읽고 이러면서 느낀 점은 바이든 정부는 일단 트럼프 정부처럼 기업에 그렇게 프렌들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정부가 여러 다른 점이 있지만 좀 공통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공통되는 부분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이런 여러 가지 텍스 플래닝을 이용해서 세원 잠식의 그런 이익을 여러 가지 플래닝을 해서 할 시에는 이런 거를 최대한 줄여서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세액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좀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많은 게요. 한 20년 정도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미국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에서 발생한 수입을 뭐 30% 정도로 보면 그 20년간 60%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미국 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텍스 플래닝이나 스트럭처링을 해서 자회사들한테 세제가 낮은 나라에다가 IP를 옮기고 이런 걸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주제는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트 세제입니다. Base Erosion Anti-Abuse Tax, 세원 잠식 방지세. 이건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최저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이 미국 기업이 해외 뭐 납부한 세액 공제나 이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적용 대상이 되는
3년 평균 총 수입이 5억 달러 이상이거나 세원 잠식 비율이 최소 3%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한서죠. 그러니까 이거 뭐 딴 거 다 볼 거 없고 이 정도는 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세금입니다. 이게 뭐를 이제 갖고 그 캡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로열티나 이자 같이 해외 특수관계자, 해외 자회사들한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제 가능한 그런 금액을 이제 줄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해요. 제가 표에는 되게 심플하게 한 줄로 딱 그렸는데 이게를 제가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비트세율 10% 거기다 곱하는 게 조정과세 소득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과세 그냥 기존 과세 소득에다가 해외 송금한 해외 자회사들한테 지불한 로열티 이자 이런 여러 가지 세원 잠식 비용들을 다시 그거를 더한 게 조정 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10%를 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당해연도 과세액. 이건 그냥 회사가 결정한 그 회사가 계산하는 그냥 과세액 빼기 이제 세액 공제.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약에 양수가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 파지티브 넘버가 된다. 그 어마운트가 비트 대상 비트 세율 세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최저한세고요. 제가 아랫줄에도 넣었지만 매출 원가는 비트 세제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헌법 (Constitutional Law)에서 매출 원가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아주 펀더멘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비트 세제 같은 경우가 이랬고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비트를 아예 없애자, 비트를 대체하자 해서 만든 게 쉴드입니다. Stopping harmful inversions from and ending low tax development. 이름도 되게 거창하고 뭔가 쉴드 뭐 약간 방패 이런 건데 정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 뭐 일단 이게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게 실제로 채택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미국 러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저희끼리 이 세제를 도입할 경우에 미국 기업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낼까 해외 소득에서 계산해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기존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에 도입될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저희가 웨비나에서는 일단 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다국지역 기업 본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그룹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세율 국가는 저희 지난 세션들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글로벌 최저한세 되게 핫하잖아요. 요즘에 10월 달에 뭐 파이널라이즈 되고 그래서 15%가 이 저세율 국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21%였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 G20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저 세율은 15%다. 그래서 쉴드에도 15%가 적용이 됩니다. 뭐 일단 15% 이하로 내고 있는 뭐 아일랜드나 헝가리나 이런 데 있는 자회사한테 그 자회사한테 주는 이런 금액에 대한 비용 공제를 미국에서 공제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의 적용 대상은 비트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작은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글로벌 총 수입이 최소 5억 달러 초과하는 회사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란 와이든 이분이 그 재정위원회 의장이신데요. 이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프랙티컬한 프로포절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신 프로포절을 보면 이 쉴드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텍스 플랜에 대해서 내는 프로포절을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이런 프로포절인데 쉴드 얘기는 아예 없고 기존 트럼프에서 있었던 비트 세제를 조금 개선하자 이런 부분을 좀 넣습니다. 뭐 일단 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다시 허용하고 그다음 미국 내에서 저소득 지역에서 뭐 창출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바이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한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데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좀 더 프랙티컬한 프로포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러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 프로포절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토픽은 FDII,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인데요. 이건 아주 심플하게 미국 회사가 갖고 있는 미국의 소재한 IP가 이제 미국 회사가 갖고 있더라도 뭐 아일랜드나 이런 데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미국에 있는 IP 거기서 만약에 10을 벌면 지금 진짜 미국 회사가 거기에 대한 미국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IP를 가지고 해외에서 그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그거에 관련된 이익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 이거 계산 방법은 좀 딴 거에 비해서 되게 심플합니다. 뭐 일단 해외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유형 자산, 뭐 건물, 뭐 사무실, 공장 이런 걸 뺀 이런 자산을 이제 무형 자산으로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얻는 수입을 낮은 세율로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되게 이거는 어그레시브하게 추진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더 이상 해외에다가 IP를 보낼 이유가 없어진다. 왜냐면 미국도 세금이 이걸 관련해서 싸지니까 이거랑 이제 미국 R&D 개발을 해라. 이런 거였는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IP를 아직도 해외에 갖다 놓고 갖다 놨던 거 다시 안 갖고 오고 잘 안 돼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거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란 와이든 프로포절에는 이걸 없애기보다는 미국에서 진짜 R&D나 근로자 교육 비용을 하면 공제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뭐 유형자산 이거 빼주는 건 좀 안 좋으니까 이건 없애겠다. 그리고 뭐 세율을 조금 높이겠다. 요 정도로 약간 수정한 요런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길티인데요. 이거는 뭐 세원 잠식 방지를 위한 뭐 엔타이 어보이던스 룰의 일환으로 뭐 해외 보유한 IP 관련 약간 어느 소득들을 보시면 너무 신기한 게 IP는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에 가 있고 그에 발생한 소득은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뭐 세액이 없이 그렇게 계속 이익을 쌓아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든 제도입니다. 길티의 계산법은 일단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에 위치한 유형자산, 건물, 뭐 사무소 이런 거 공장의 그 부분을 빼고 그걸 빼면 이제 무형자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회사의 자산 중에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0%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길티 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동안 잘 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을 꼭 해야 되거든요. 이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해외 자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거는 꼭 계산을 해서 텍스 리턴에 넣어야 되는 것 때문에 잘 이행이 돼 왔고 잘 돼 왔으니까 바이든 세제 개혁 안에서도 이거를 아예 없애기보다는 조금 개정을 하는 방편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트럼프 세제에서는 유효세율이 뭐 10.5%나 13.125%나 좀 낮았는데 바이든 정부는 21%로 좀 높이고 유효세율을 그 다음에 QBI 그 해외 자산 유형 자산을 하도 기업들이 많이 높여서 무형 자산의 비율을 낮추는 텍스 플래닝을 많이 해왔거든요.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래서 아예 QBI 빼주는 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길티 계산할 때 예전에는 여러 나라에 있는 소득과 러스나 이런 걸 다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제는 국가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나빠졌죠. 기업 입장에서. 길티 세율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라 2의 소득 산입 규칙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길티에서 또 적용을 해서 더 불이익을 미국 기업에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토픽은 이자 비용 공제 제한인데요. 이거는 한국에도 있는 조항이고 트럼프 그 세제 때는 뭐 세무상 조정소득 금액의 30%까지 이자 비용 공제를 제한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회사의 그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그룹 순이자 비용을 해당 기업 이자 비율 범위 안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룹 월드와이드 그룹 이비다가 1000인데 미국 이비다가 100이다. 그럼 10% 나오잖아요. 그럼 뭐 단순하게 계산을 10%딱 옆에다 적어 놓고
미국 회사 순이자 비용이 뭐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전체 그룹 회사 이자 비용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 나누서 그게 10%까지. 그래서 만약에 미국 순이자 비용이 너무 높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제를 못하는 예전보다는 좀 더 스트릭트한 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트럼프 시절에 없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조금 좀 변화를 주려는 거고요. 이건 IRS 역량 강화인데 IRS가 좀 사람을 거기에 연락이 되게 늦고 이런 면이 있지만 일은 상당히 잘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좀 그 역량을 강화한다는 건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전에 커버하지 못했던 좀 더 뭐 커버하지 못했던 작은 케이스들도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조금 좋은 점을 찾자면 연락이 좀 더 빨리 되고 그다음에 일 처리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온쇼어링 인센티브입니다. 이거는 한국 기업들한테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는 10%의 세액 공제를 줍니다. 근데 이거 플랜은 되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은 플랜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일자리를 정말 어떻게 창출하는지를 회사에서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지 뭐 진짜 그 일하는 사람들의 텍스 리턴을 제출할지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확인해 줄지 이런 거는 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습니다. 조금 더 확인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발표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김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홍 변호사님. 저희가 짧게 각각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요. 한 1분 정도 안으로 각 그 패널리스트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Portfolio Interest Exemption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변화가 국내 기업들한테 상당히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이 PIE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 채권 투자가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 뭐 투자 신탁 비이클을 통해서 아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 신탁 비이클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 또 셀다운을 많이 하니까 이 투자 신탁이 블록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셀다운이 되고 나서 그 위에 다른 이제 대주들이 생겼을 때 그 차주의 이번 PI 룰 개정의 그 10% value 10%가 이제 넘는지 안 넘는지 미리 이제 좀 확인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PI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지 나중에 뭐 일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두 번째 민 파트너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상당히 상세하게 최저한세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요약으로 어떤 점들을 우리 국내 기업들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먼저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모법인이 미국 자회사를 투자했을 때 과연 그 전 세계 회계 이익 20억 달러를 어떻게 미국 기업에 배분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주사가 있다고 하면 그 지주사를 기준으로 미국 전체 회계 이익을 산정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룹 단계에서 여러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에 그 각각의 국내 본사에서 산정되는 회계이익을 얼마만큼 미국 기업에 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설명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그와 좀 다른 시각의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그 증세와 관련된 개정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보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리뉴얼 에너지 이쪽에서도 투자가 많은데 혹시 그와 관련된 어떠한 특정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판사님. 이제 주제가 좀 너무 길고 좀 복잡하고 해서 좀 그런데 좀 어두운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제 좀 밝은 토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너무 반도체가 부족하고 뭐 자동차도 요즘에 GM도 엄청 러스 많이 나고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반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 텍스 플랜이랑 좀 다르게 약간 좀 더 세제를 낸 게 그 Facilitating American Built Semiconductors Act라고 FABS Act라는 게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 25%의 세액 공제를 줍니다. 이는 2022년부터 영구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거의 임팩트가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기업들이 정말 미국에서 투자를 반도체를 생산을 할 경우에는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거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이고요. 각 주나 시에서 분명히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아주 세심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로케이션을 결정하실 때. 아까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청정 에너지 이게 약간 바이든 정부의 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또 좋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 수소 연료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데 이거를 뭐 차를 만들다고 차를 만드는 회사한테 인센티브는 없고요. 그 연료를 만드는 그 기업들 연료를 정말 생산하는 그런 거에 대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벌써 미국 고속도로 뭐 이런 데 가면 전기 충전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무데나 가도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걸 더 늘리겠다. 그래갖고 이제 더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충전 장치 한 대당 20만 달러 세액 공제를 줍니다. 뭐 이것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이런 트럭들을 쓰면 그거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기까지 앞으로 이제 몇 달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5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마지막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